안녕하세요.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이제 이 마지막 부분, 우리가 이제 본사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까지 했죠. 그럼 결사 부분의 마지막 부분을 해보도록 합시다. 197페이지가 바로 결사 부분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거 하고 나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서사, 본사, 결사까지 다 했잖아요. 서사, 본사, 결사 그 요약된 거, 프린트 준 거 있죠? 이제 그거랑 같이 연결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요약 정리하고 마무리 짓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이제 결사 부분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이제 작품이 서사, 본사, 결사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 중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해당되는 본사를 했고요. 이제 마지막 부분, 그걸 마무리 짓는 결사 부분이에요. 페이지는 197페이지를 펼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결사 부분에서는 뭐라고 하냐? 역시나 임을 그리워하고 있어. I miss you. 자, 어떻게 하고 있냐? 하루도 12때, 한 달도 30달. 자, 하루는요 12때. 근데 여러분들 생각하면 하루는 몇 시간이요? 24시간. 지금은 이제 24시간이라고 보고 있죠. 근데 그거는 이제 동양과 서양이 이제 보는 시각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동양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에는 하루를 12시간으로 나누고 그 시간마다 동물의 이름을 붙여서 말했었다. 이제 예전에. 그래서 우리 12지 아시죠? 그래서 12시간을 의미하던 이제 동물 라고 해서 우리가 여기 12지 이렇게 알 거 아니에요. 띠띠띠 아시죠? 뭐 쥐띠, 뭐 호랑이띠, 토끼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축, 인묘, 인신사, 어미. 자, 그래서 시간을 보시면 이렇게 23시에서 새벽 1시까지 뭐 1시에서 3시까지라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전 작품 같은 거 보다 보면 이건 좀 TMI이긴 한데 고전 작품 보다 보면 무슨 시간 많이 나와요? 축시 뭐 이런 거 많이 나오죠. 그 축시는 보통 언제니? 바로 새벽 1시에서 새벽 3시까지죠. 그래서 축시라고 하면 우리가 어때? 이제 새벽에 뭐 이렇게 해석하라고 선생님이 아마 알려줬을 거예요. 그래서 동양에서 이제 이렇게 시간을 12시간으로 이제 쪼개서 봤다, 하루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루는요, 바로 이제 동양에서 보는 그 시각.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양에서는 12시간으로 쪼개서 봤으니까. 어쨌든 하루를 12시간 동안. 나는 하루 동안 널 기다렸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12시간마다 널 기다렸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간마다 임 생각이 난다. 그 얘기는 바로 구체적인 숫자가 나온 거죠. 구체적인 숫자가 나오게 되면 그립다, 보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더욱더 강조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하루 동안 널 그리워했어 라고 보다 나는 12시간마다 널 그리워했다고, 12시간 동안 널 그리워했다고,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수치가 나오게 된다면 좀 더 이제 그리움의 그 깊이가 조금 더 강조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한 달에 며칠이에요? 바로 30날 30일이죠. 30일. 그래서 30일 동안 그리고 12시간 동안 너를 생각했다. 누구? 바로 여기서는 이 작품에서 임이니까 바로 임금님을 생각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계속 생각이 나는 거야. 하루 종일 생각나고요. 한 달 내내 생각이 나는 거야. 이미 생각이. 거의 뭐 이거 완전 난리도 아니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 여자친구, 남자친구 사귈 때 어때요? 이제 하루 종일 생각나고 보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마음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뭐 임금님에 대한 상사병이네요. 자, 그래서 너무 생각이 많이 나니까 어떻게 되고 적은 더 생각 마라 이시름 이자니 그럼 생각하지 말아야지 임금님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고 잠시라도 생각을 하지 말려고 해서 잠시라도 생각을 안 하게 되면은 임금님을 보고 싶어하는 나의 그리움이 잊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한 거야. 잠시라도 생각하지 말아서 이 시름을 잊자 하니 이 시름을 좀 잊어야겠다. 임금님을 보고 싶은 이 그리움, 이 마음 이런 걸 좀 잊어야겠다. 자, 그런데 우리 내가 아까 봐서 알겠지만 임금님을 그리워하는 이 마음은 어때요? 거의 뭐 상사병 수준 아니겠어요? 엄청난 그리움이에요. 자, 그 그리움이 어땠다는 거야? 잊어보려고 했는데 안 잊혀지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마음에 맺혀 있어. 골수에 깨쳐시니 마음에 이제 이 그리움 마음이 막 맺혀 있다는 거야. 여러분들 한이 맺혀 있다 뭐 이런 거 아시죠? 그러니까 그리움 마음이 맺혀 있다는 거야. 그리움 마음이 막 그게 달했다는 거예요. 그게 달해서 골수에 깨쳐시 사무쳤으니 그러니까 뼛속까지 생각. 여러분 뼈 이게 팔에서 팔 안에 뼈가 있는데 이 뼈 안에 지금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움이 뼈 안에 이렇게 사무쳐서 들어가 있다는 거야. 그만큼 뼈에 있으면 꺼낼 수 있어요? 없어요. 뼛속에 들어가면 꺼낼 수 없잖아요. 그만큼 그리움과 내가 한 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굴 그리워한다, 임을 그리워하는 요 마음이 이렇게 뼈에까지 뼛속에까지 막 다 들어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안 나와 이제 와 그리움이랑 나랑 한 몸이야. 막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엄청나게 그립구나 이렇게. 그래서 이 그리움이요 너무 심하니까 이제 편작이 열이 오다 이병을 어디하리. 이제 편작이 10명이 온다 한들 이제 편작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 춘추 전국시대의 유명한 의사를 말합니다. 이 편작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명해서요. 이제 중국이니까 옛날 뭐 이런 얘기를 보면은 죽은 사람도 살려낸 적이 있더라.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굉장히 유명해요. 신동방통. 근데 여기 편작
석상 해갖고 이렇게 보면 약간 얼굴이 좀 큰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냥 그렇다고요. 자르 현자옥 보시면 굉장히 유명하다. 이 사람 죽은 사람 살려놨다. 뭐 이거도 유명해요. 보시면 곽국의 태자를 살리다. 자, 전하는 바에 따르면 곽국의 태자가 병에 걸려서 거의 죽은 것으로 이야기하는데 평작이 치료해서 소생시켰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도 이렇게 막 이렇게 살아냈다는 게 전설의 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중국의 이야기를 끌어다가 왔죠. 그러니까 이렇게 유명한 의사가 죽은 사람도 살려낸 유명한 의사가 와도 10명이 와도요. 내 병을 고칠 수가 없다. 왜? 임에 대한 나의 그리움은요. 이게 상사병이 극에 달했기 때문에 누가 와도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만큼 임에 대한 그리움이 대단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편자이 이런 유명한 의사가 10명이 온다 한들 이 병을 어디하리 역시 의문문의 형식으로 강조하고 있죠. 이 병을 고칠 수가 없다. 임에 대한 상사병이 엄청나게 깊구나. 많이 그리워하는구나. 이렇게. 자, 그럼 이 병은 다 누구 때문에 온 거예요? 임금님을 그리워하는 마음 때문에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와 내 병이야 이님의 탓이로다. 자, 이 병은요 임금님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임금님 때문이에요 라고 했으니까 원망이 드러난 거 아니에요 라고 볼 수가 있지만요, 우리가 충신연주지사라고 했었죠. 이 3인곡이 그래서 충성스러운 신하가요 임금을 사모하는 내용을 담은 글이라고 했잖아요. 임금에 대한 그리움, 임금에 대한 충성심을 다루고 있는 글이죠. 자, 그렇다고 본다면 신하 입장에서 임금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임금님 때문이에요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것이 진짜 임금님 때문에 정말 그런 것이다. 원망의 감정까지 갈 수가 있을까요? 신하 입장에서 임금님을 생각하는 글인데요. 이 자체가 신하 입장에서 임금님을 생각하는 글인데 임금님을 원망하면서 막 쓸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냥 이 병의 원인은 임금님 때문이에요 라고 하는 거예요. 임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바로 임금님 때문이에요. 그 그리워하는 마음은 임금님 때문인 것이에요 라고 하는 내용인 것이지, 충신연주지사에서는 충신연주지사를 다루고 있는 글에서는 보통 이것을 원망의 글 이렇게 말하지는 않는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시면 충성스러운 신하가 임금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하는 거야. 왜 그러겠니? 임금에 대한 충성을 얘기를 해가지고 임금님 곁에 있고 싶다. 가고 싶다. 임금님 옆에 있고 싶다. 이것을 표현하는 건데 임금님 때문이야. 원망을 딱 드러내버린다면 임금님과 완전 갈라서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망의 내용이 담겼다고 볼 수는 없고 보통은 이제 원망의 내용을 담겨 있지 않는다. 어디에서? 충신연주지사에서는 임금님을 원망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다. 임금님을 원망한다 라고 볼 수는 없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병의 원인은 임금님 때문이다. 임금님을 그리워하는 마음 때문이다. 이 정도로 느낌으로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고 싶다는 거야? 차라리 시어디어 범나비 되어리라. 차라리 죽어가지고요. 죽어가지고 나는 뭐가 되고 싶다? 범나비가 되고 싶다. 범나비라고 하는 것은 호랑나비예요. 호랑나비는 아시죠? 호랑이 무늬 이렇게 범무늬, 요 무늬하는 요 예쁜 나비를 이제 범나비라고 합니다. 죽어서 뭐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범나비, 요 호랑나비가 되고 싶다라는 거죠. 어쨌든 1차적으로는 죽어서 다시 태어난다라고 했어요. 호랑나비로. 그러니까 이제 불교의 윤회사상이 들어가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윤회사상이 들어가 있구나. 아하, 종교적으로는 불교의 내용이 들어가 있구나.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차라리 죽어가지고 왜 갑자기 호랑나비가 되고 싶다는 걸까요? 여러분들 곤충 되고 싶어요? 죽어서? 그러고 싶지 않겠죠. 근데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자, 왜 그러냐? 바로 꽃나무 가지마다 간대 쪽쪽 앉아다가, 자, 꽃나무 가지마다, 자, 꽃이 이렇게 피게 되면은 꽃나무 가지마다 내가 가서 쭉쭉 앉아있고 싶다는 거야. 뭐가요? 그 나비가 돼가지고요. 그러면 이 나비한테 뭐가 묻겠어요? 꽃나무의 요 꽃 향기, 여기 묻겠죠. 이렇게 여기 앉았다가 이렇게 가게 되면 묻을 거 아니야. 그럼 얘가 이렇게 묻혀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고 싶다는 거야? 임을 그려보겠어요. 임은 임금님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임금님은 털이 있겠지. 이렇게 수염 털이래. 수염이 있겠죠. 수염. 자, 임금님이니까 이렇게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 임금님 이렇게 임금님이에요. 임금님 약간 수염도 그릴까 이렇게? 임금님 코 같네. 이렇게. 임금님 저도 이상해지는 임금님이긴 한데 뭐 대충 아시겠죠? 임금님. 자, 그래서 어쨌든 나는 어떻게 하고 싶다는가? 범나비가 돼서 꽃나무의 가지마다 가는 쪽쪽 앉는다는 거야. 그럼 꽃나무에 있는 요 향기가 이게 범나무래 호랑나비의 날개에 묻겠죠. 왜 이러는 걸까 도대체? 호랑나비의 날개에 묻겠죠. 그래서 이 향기를 묻혀가지고 어디로 가고 싶다는 거야? 슝슝슝 날아가지고 요 이마트에 이렇게 묻히고 싶다는 거야. 더럽게 하고 싶다는 거야. 임을. 그런 건 아니겠죠.
자, 그러면 볼까요? 자, 그렇게 해서 내가 여기다 묻힌 향기를 묻혀가지고 임금님에게 묻히고 싶다는 거예요. 향 묻은 나래로 옷에 향을 묻힌 날개로 임의 옷에다가 얼물이라 임의 옷에다가 요 향기를 묻히고 싶다. 이 향기는 결국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그러니까 들어온 게 아니고 바로 임에 대한 충성심이나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지. 임금님에 대한 충성심을 내가 끝까지 죽어서라도 묻혀가지고 임금님에게 이렇게 묻히고 싶다 라는 겁니다. 임금님을 더럽게 하고 싶다가 아니고 임금님에게 나의 충성심을 이렇게 가서 보여주고 싶다. 어떻게 죽어서라도 하고 싶다. 마지막 볼까요? 임이야 날인 줄 모르셔도 내님 저추려 하노라. 자, 그러면 임은 누구겠어요? 임금님이죠. 임금님은 날인 줄 모르셔도, 임금님은 당연히 난 줄 모르겠지. 왜 그럴까요? 내가 나비가 됐는데, 여러분 나비가 돼서 날라오면 얘가 예전에 얘였잖아 이게 알 수 있습니까? 모르죠. 당연히 내가 나비인데, 지금 나비인데 임금님이 이 나비 보고 정철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날인지 몰라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몰라요. 자, 임금님은 나인지 몰라도 나는 뭘 하고 싶다? 나는 끝까지 임금을 쫓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임금님이 나를 모른 척해도, 나를 전혀 몰라도 나는 임금님을 끝까지 따라가겠다라고 하니까 임에 대한 뭐가 드러나 있습니까? 일편단심의 마음이 드러나 있는 것이죠. 근데 마음을 표현하는 게 지금 어때?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임금님 내 마음을 좀 알아주라고! 알아 몰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죠. 임금님을 모르셔도 저는 그냥 임을 끝까지 쫓아갈게요 라고 하는 거죠. 임금님이 저를 몰라도 괜찮아요. 저는 끝까지 임금님에 대한 일편단심을 가질 거니까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일편단심을 나타내고 있지만 그 모습은 소극적인 일편단심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결사의 내용이고요. 바로 임금님에 향한 변함없는 마음을 나타내고 있구나. 그리고 이제 하나는, 이거는 그냥 TMI니까 그냥 그렇구나 하고 알아두세요. 우리가 이제 맨 처음에 보시면은 서사 부분에서 이거 있었죠. 내가 네 몸이 삼기실제 님을 쫓아 삼기신, 이거 있었죠. 그러니까 생겨날 때잖아. 태어날 때 누구를 쫓아 태어난 거니? 임을 쫓아서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내가 태어난 건 다 누구 때문이야? 임 때문에 내가 태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태어난 것도 임 때문이고 마지막에 죽어서도 어떻게 한다는 거야? 임을 끝까지 쫓아간다라고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의미상 우리가 맨 앞에 문장과 맨 마지막 결사 맨 마지막 문장이 서로 의미상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죠. 살아서든, 결국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였어요? 살아서든 죽어서든 나는 끝까지 임을 따르겠다라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결사 부분의 마지막 스피드하게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하루도 12대, 하루는 12시간이고요. 한 달은 30일이에요. 30일 동안 12시간 동안 나는 어떻게 계속 임금님을 생각했다. 구체적인 숫자가 나왔죠. 그리움을 강조하고 있구나. 자, 잠깐이라도 생각 안 하고 싶어요. 매일매일 생각이 나니까요. 그래서 이 시름을 잊자고 하자니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면 내 마음에 맺혀 있고요. 그걸 뼛속까지 사무쳐 있는 그리움이기 때문이죠. 이 그리움은요, 편작, 제 유명한 의사가 10명이 와도요, 이 병은 고칠 수가 없답니다. 이 병은 결국 임에 대한 상사병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이죠. 자, 이 병은요 전부 다 임의 탓이랍니다. 하지만 여긴 충신 연주지사의 글이에요. 그래서 충신이 임금님을 생각하는 글이랍니다. 그러니까 임금님을 차마 의미상 원망을 한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임금님에 대한 그리움, 충성심 이런 걸 노래하고 있으니까요. 그냥 단지요, 제가 임금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원인이 돼서 이렇게 병이 난 거랍니다. 그만큼 임금님을 그리워하고 있답니다. 그만큼 임금님을 생각하고 있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결국에 죽어서까지도요, 뭐가 되고 싶다? 다시 범나비가 돼서 태어나고 싶어요. 이것은요, 다시 태어나는 것이 윤회사상이고요. 불교의 내용이 들어가 있네요. 야, 나는 갑자기 왜 벌레가 되고 싶다는 것이, 나는 왜 갑자기 나비가 되고 싶다는 것이지? 그건요, 꽃나무 가지마다 간데간데 쪽쪽 앉아가지고요, 꽃나무에 있는 향이 내 날개에 묻도록 해서 슝슝슝슝 날아가서 임의 옷에다가 이 향기를 묻히고 싶어요. 이 향기는요, 바로 임에 대한 충성심과 사랑을 의미하는 거랍니다. 그렇게 되면 임금님은 내가 이 나비인 줄 모르시겠죠? 정철이 나비로 다시 태어난 거 모르시겠죠? 하지만 날인 줄 모르셔도요, 나는 끝까지 임금님을 쫓을 것입니다. 임에 대한 일편단심이 드러나 있고요. 임금님이 몰라도 나는 계속 임 옆에 있겠다라는 얘기니까 소극적인 일편단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선생님 요약 정리된 프린트 여러분들 꺼내시고 한번 같이 볼까요? 자, 빼먹은 부분만 뭐 하나씩 채워보도록 합시다. 이제 한 거 다시 한번 정리하는 느낌으로. 정철의 사 미인곡이라고 했죠. 생각한다. 누구를 미인을 생각한다. 비율이
beautiful woman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예쁜 여자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이 미인은 바로 임금님을 의미하는 거였죠. 이제 중국의 구런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런 정절의 화신이 시인이 있었는데요. 그 구런이 쓴 바로 이제 이소라는 시가 있었는데 그 9번째 장에 바로 삼위인이라고 했어요. 바로 임금님을 생각하는 내용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름을 따와서 미인이라고 한다면 바로 임금님을 의미하는 거고 임금님을 생각하는 곡 노래라는 겁니다. 결국에 임금님을 생각하는 충성스러운 신하가 임금님을 생각하는 충신 연주지사의 노래랍니다. 자, 그 정철은요 양반이었죠. 근데 당연히 양반 가사 작품이고 우리가 가사라는 것을 우리가 뭐에 속한다고 했어요? 교술 갈래에 속한다고 했었죠. 자, 교술이라는 것은 교훈적인 글쓰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가사 작품이 바로 불교라는 종교를 이어 널리 퍼뜨리기 위해서 사용이 됐답니다. 그래서 뭐 서왕가라는 작품이 있었죠. 자, 그래서 원래는 불교를 널리 퍼뜨리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쓰여진 글이었기 때문에 교술 갈래에 처음에 이제 속한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요. 그렇게 대부분 보고 있어요. 분류를 하는 걸 보면 보고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 가사 작품이 이제 후대로 가면 갈수록 어땠다는 거야. 이제 여러 가지가 섞였죠. 서정적인 느낌을 노래하기도 하고요. 나중에 이제 뭐 기행, 그러니까 여행하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가사 작품은 이제 복합적인 서정, 서사, 그 교술 갈래가 전부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복합 갈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후대의 사람들의 의견이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보면 되겠죠. 첫 번째 이렇게 교술 갈래에 속한다. 하지만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이제 복합 갈래 성격을 지니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그렇죠? 자신의 감정을 노래하고 있으니까 서정 가사에 속한다. 자, 그리고 서정적이고 사랑하는 마음 연모죠.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여성 화자가 바로 옥황상제를 그리워하는 남자의 옥황상제를 그리워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임을 향한 그리움, 임을 향한 일편단심. 시적 화자를 어떻게 설정했다고요? 충신 연주지사에서는요 보통 여성 화자로 설정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여기 여성 화자로 우리가 설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 화자임을 알 수 있는 소재 이제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했었죠. 그래서 여성 화자로 설정을 해서 보통 이제 임금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조금 더 절실하고 애절하게 표현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작품을 보시면 알겠지만 한자보다는 우리말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말 구서가 많이 들어가 있다라는 게 바로 삼위인곡의 특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잘 보여주고 있구나. 자, 그리고 본사 부분에서는 계절 즉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임에 대한 시적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죠. 시간 뭐예요? 바로 봄, 여름, 가을, 겨울 동안에 얼마나 임금님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드러내고 있죠. 그래서 작품의 구성을 보시면 이제 세 부분은 나뉘죠. 서사, 그리고 본사, 결사로 나뉘어요. 서사 부분에서는 세 가지로 선생님이 그대로 써놨는데 처음에 우리의 인연은 내가 태어난 건 이미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난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숙명적인 느낌이다. 임에 대한 이제 헤어졌죠. 나중에 헤어지게 돼서 임에 대한 그립다. 근데 세월은 왜 이렇게 시간은 빨리 가냐. 물 흐르듯이 지나가는 것 같구나. 라는 거 이렇게 빨리빨리 간다. 그래서 아쉽다. 너무 그립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나 그리워하는지를 이제 본사 부분에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서사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염량이 때를 알아 가는 것 같지만 다시 온다. 그러니까 더위하고 추위, 여름과 겨울이 때를 알아서 가는 것 같지만 다시 온다. 그 얘기는 뭐야? 봄, 여름, 겨울 계속 반복되고 있죠. 시간이 이렇게 빨리빨리 가는 거야. 근데 그 빨리빨리 가는 시간 동안에 나는 느끼는 것도 있고 듣는 것도 있고 보는 것도 있지. 그것이 어떤다고 해서 하도할시야 많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봄, 여름, 가을, 겨울 동안 얼마나 임을 그리워하고 있는지가 본사에 나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본사에 나오는 거랍니다. 본 부분에서는 임을 그리워하고 있는데 뭘 보내고 싶니? 바로 매화를 꺾어서 보내고 싶다. 매화는 지조나 충자를 의미하는 거였죠. 여름에는 뭘 만들어서 보내주고 싶었어요? 바로 옷을 만들어서 임에게 보내주고 싶었네요. 자, 가을에는 바로 임의 선정을 바라면서 이미 선한 정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해서 뭘 보내고 싶으니? 청강을 보내고 싶었죠. 맑은 달빛을 보내고 싶었다. 자, 그리고 겨울 부분에서는 임에 대해서 엄청나게 그리워하고 있고 역시 임이 너무 추우실 것 같아요. 그렇지? 임에 대한 그리움과 긴 겨울밤을 보내는 외로움이라고 했고 임금님이 너무너무 추우실 것 같잖아요. 그래서 임금님에게 뭘 보내고 싶었어요? 바로 따뜻한 양춘, 따뜻한 봄바람이 양춘과 그리고 임금님이 추우실까봐 따뜻한 해를 보내고 싶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부분의 내용은 여기 밑에 핵심사에서 계절별 주요 소재 의미하고 연결시켜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봄에는 매화를 보내고 싶었죠. 여름에는 임에게 옷을 만들어서 보내고 싶었어요. 가을에는 청강 푸른 달빛이었죠. 겨울에는 따뜻한 봄바람 그리고 따뜻한 해를 보내고 싶었다. 임금님이 추우실까봐. 그래서 이것들이 전부 다 뭐였어? 매화, 꽃,
청강, 양춘, 해가 전부 다 임에 대한 시적 어제 정성과 사랑을 의미하는 시어였구나. 그쵸? 마지막에는 임을 향한 변함없는 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일편단심이다. 임이 나인 줄 모르셔도 나는 끝까지 임을 쫓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일편단심의 마음이었죠. 하지만 소극적이라고 했죠. 이미 몰라도 내가 따라간다고 했으니까. 자, 그럼 이 작품은 바로 가사 장르에 속했어요. 그래서 3, 4조 또는 4, 4조 연속체 사음보,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된다고 했어. 자, 3, 4조라는 것은 뭐라 그러니? 우리가 일단 사음보는 뭐냐? 4번 뛰는 거죠, 4번. 그래서 여기 4번 뛰는 거 앞에 부분을 넘어가려고 하니까 이 4번 뛰는 거 뭐 예를 들면 나 하나 젊어 있고 님 하나 날 계시니 뭐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4번 뛰는 거 우리가 사음보라고 했었죠. 그럼 아까 3, 4조, 4, 4조는 뭐겠니? 요 앞에가 세 글자라는 거야. 세 글자, 네 글자 젊어 있고 세 글자, 네 글자 이렇게 있죠. 자, 근데 보다 보면 또 네 글자, 네 글자인 경우도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가사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 4조 또는 4, 4조의 연속체인 사음보로 되어 있다. 연속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선생님이 얘기를 했었죠. 짝을 이루면서 서로 대꾸를 이루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본사에서 여름에 보시면 나위가 적막하고 슈막이 비어있다. 그래서 비단 휘장이 쓸쓸하다. 수놓은 장막이 비어있다. 같은 문장의 구조가 짝을 이루면서 반복되고 이제 이런 거를 연속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짝을 이루면서 반복을 하는 연속체라는 것은 결국 짝만 이루게 되면 무한히 반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사 장르가 굉장히 개방적이고 계속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사 장르가 긴 거예요. 짝만 맞으면 계속 무한히 만들어낼 수가 있으니까. 어쨌든 4, 4조, 3, 4조의 연속체, 사음보, 이게 바로 뭐라고? 바로 가사라는 장르의 특징이 되는 겁니다. 대체로 서사, 본사, 결사에 이렇게 여기도 똑같죠. 서사, 본사, 결사 이렇게 구성.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있는 사음보가 시제의 종장과 같은 3호, 4, 3의 음수율을 지닌 정격 가사와 그리고 음수율의 제한을 받지 않는 변격 가사가 이더라. 자, 선생님이 얘기를 했었죠. 정격 가사는 격식이 정해져 있는 가사예요. 주로 언제 나왔다고 했대? 시기적으로 바로 조선 전기에 나와 있다라고 했죠. 조선 후기로 가면 갈수록 형식이 이제 좀 아무래도 파격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왜냐면 서민층이 많이 들어오게 되니까 딱 지켜서 옛날 선비들처럼 막 그렇게 짓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형식이 많이 어그러지게 됐죠. 전기라고 써야 되는데 후기라고 적었는데 왜 이럴까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서 적으니까 이런 것이요. 자, 그래서 전격 가사는 조선 전기라는 거, 그리고 변격 가사는 바로 조선 후기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요 맨 마지막 부분 여기죠. 님이야 날인 줄 모르셔도 내 힘 쫓으려 하느라. 여기서 원래 시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3, 4 소장이 3, 4, 3, 4 그리고 또 중장이 중간에 3, 4, 3, 4 이렇게 세 글자, 네 글자 그리고 세 글자, 다섯 글자, 네 글자, 세 글자 이렇게 이제 시조가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시조의 요 마지막 부분이죠. 마지막 부분 여기 3, 5, 4, 3 3, 5, 4, 3 이거하고 똑같은 형식인 경우가 있다라는 거야. 언제? 조선 전기의 가사 작품이요. 근데 이거 딱 보시면 알겠지만 요 앞에 3은 맞죠. 근데 요건 딱히 아니지 않냐? 3, 5, 4 요 뒤에 요거는 맞네. 근데 요 앞에가 5, 3 이렇게 지켜지진 않죠. 하지만 요 앞에 여기 리미야 이렇게 딱 삼음절이 3개로 딱 지켜져 있죠. 뭐 이 정도는 이제 우리가 이제 전격 가사로 보는 거죠. 그리고 시기상 봤을 때도 우리가 정철 선민곡 같은 경우는 조선 전기의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격 가사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가사 작품을 보면 알겠지만 맨 마지막 저기가 3, 5, 4, 3 딱 지켜지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진짜로 이제 전격 가사의 틀에 딱 속한다라고 보는 것이고, 이거는 약간 벗어나긴 했지만 그래도 전격 가사의 이제 시기상으로 봤을 때도 조선 전기의 작품이기도 하고, 그리고 앞에 이제 삼음절 요건 지키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종장의 첫 음보가 둘째 음보보다 여기 5보다는 요게 짧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시조에서는 반드시 지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켰다라고 봤을 때 우리가 전격 가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격 가사, 변격 가사라고 할 때 보통은 이렇게 이 3543 이렇게 집착을 하는데 요거를 지킨 거예요. 사실은 음수율. 그러니까 음수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숫자를 이렇게 있죠. 숫자를 이렇게 딱딱딱 지키는 걸 음수율이라고 하는데요. 숫자를 지키고 운율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요 음수율을 딱 지켰다, 어느 정도 지켰다라고 보면 전격 가사라고 보는 것이고, 사실은 우리가 이제 요것도 나중에는 아예 안 지켜요. 글자 수도 아무것도 안 지켜요. 이런 거는 이제 완전히 흐트러진 거죠. 이제 그런 정도가 되면 음수율을 지키지 않은 거잖아. 그래서 여기 음수율의 제한을 받지 않은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변격 가사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사음보가 시제의 종장과 같은 3, 5, 4, 3 이거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요런 숫자를 가진 음수율을 지키고 있다라고 하면 전격 가사.
음수율조차 지키지 않는다. 이 숫자를 가지고 하는 음수율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면 변격가사. 이렇게 포인트를 음수율에다가 맞추고 공부를 조금 하시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완전히 지킨 3543을 완전히 지킨 작품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이제 시계상으로 보나 그리고 이제 음수율을 지켰다. 뭐 이런 점에서 봤을 때 그래도 이 앞에 세 글자 정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전격 가사에 속한다. 뭐가요? 3인곡이 전격 가사에 속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내용을 볼까요? 조선 초기에는 보통 자연 속에서의 생활이나 영군 지정, 임금을 생각하는 사랑, 그 임금을 생각하는 마음이 주된 내용이었지만 어때? 조선 전기에는요. 조선 후기로 가게 되면 우리 전쟁을 겪으면서 많은 생각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했죠. 그러면서 작가층이 확대돼서 민중 그리고 뭐 중인계층은 이제 신분은 양반이 아니지만 이제 전쟁을 여러 가지 겪고 나서 이제 상업 발당을 활발하게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번 계층이라고 보시면 돼요. 중인계층, 뭐 기생이라고 하든지 이제 여러 계층들이 후기로 가면 갈수록 이제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내용이 보통 이제 실생활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다룬 작품들이 많아지게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선 전기 작품에는 보통 이제 임금에 대한 충성심, 이런 거 뭐 형제간의 우애, 뭐 이런 것들을 다룬 것들이 좀 약간 딱딱한 이런 느낌의 그런 내용을 담은 것들이 많았다면 이제 후기로 가면 갈수록 이제 아무래도 민중들이 작가에 참여를 하게 되면서 일상생활의 내용, 뭐 사랑,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다루고 있더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생각을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계속 똑같은 말을 생각만 몇 번 얘기하는 거지. 어쨌든 그렇게 내용을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작품의 사상적인 배경. 이 작품을 보시면 이제 세 가지의 이제 종교적인 특징이 다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제 볼까요? 이제 유교적인 사상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때요? 임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 즉 일편단심이죠. 그러니까 신하가 임금을 생각하는 그 충성스러운 마음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 그래서 충성스러운 마음을 강조하고 있는 충성심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유교 사상의 영향을 받았구나.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법나비가 되고 싶다. 죽어가지고. 그러니까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 거니까 바로 불교의 윤회 사상이 들어간 거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불교 사상이 들어가 있구나.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계속 잊어버렸겠지만 원래 천상에 있던 바로 우리 선녀가요. 임금님 그게 임으로 임으로 얘기하는 옥황상제 하고 원래 이렇게 사랑을 했다가 천상계에 있다가 인간 세상으로 내려오게 되면서 이렇게 임하고 헤어지게 된 거죠. 누가 선녀가 그런 내용이었잖아. 자, 그래서 그러면 선녀 뭔가 신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선이라든가 작품 속에서 신선이라든가 어떤 뭐 선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게 되면 이제 도교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어디에 찾을 수 있을까? 서사 부분을 보시면 엊그제 임과 함께 있었을 때는 바로 광안대원에 있었다라고 하는 장면에서 그러니까 과거에 선녀였구나라는 걸 우리 알 수 있다고 했죠. 왜냐면 광안대원은 바로 달에 선녀가 사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선녀, 뭐 신선 이런 게 나오면 이제 도교의 영향을 받았다. 그리고 또 이 하계라고 표현해서 인간 세상이라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이제 천상계에 있던 어떤 선녀나 뭐 신선이 죄를 지어서 이렇게 적강했다, 인간 세상으로 내려왔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이제 도교 사상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아서 나타나고 있구나.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작품의 주제를 보시면 작품 내적 해석, 절대론적인 시각, 작품 자체만 봤을 때는 어떤다고 했죠? 보림받은 여인인 바로 선녀가 바로 임으로 얘기하는 옥황상제를 사랑하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임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을 얘기하는 게 여성화자가 이제 얘기하는 내용 같았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외적인 해석, 그러니까 반영론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정철이 전남 창평으로 내려갔다. 이제 그런 내용이 있었죠. 이제 그 내용을 반영해서 본다면 바로 버림받은 신하는 바로 작가인 정철을 의미하는 것이겠구나.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얘기했던 우리가 내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얘기했던 임옥황상제는 바로 반응론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바로 임금, 즉 구체적으로 선조 임금을 얘기하는 거겠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외적인 여러 상황적인 것을 반영을 해본다면 시대적인 것을 반영을 해본다면 결국에 임금에 대한 어떤 신하의 충성스러운 마음 이런 것들 노래하고 있기 때문에 영군지정의 내용을 담고 있는 충신 연주지사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 요약 정리까지 어느 정도 다 했죠? 자, 그러면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뒤에 이어서 뒤에 학습활동 부분이죠. 문학활동 부분. 학습활동 부분 문제 풀고 선생님이 또 프린트로 또 문제 나눠줬잖아요. 그거 풀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안녕.